조금 전에 소개받은 임두건입니다. 과천각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과천각관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2008년도 저희 과천각관이 생겼는데 제가 창립해버립니다. 각관 만들 때부터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과학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관에서는 최고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현재 과천각관에서 과학 대중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품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문화 행사, 과학교육, 이게 수동도서관하고 비슷한 역할일 것 같아요. 또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 기획하고 하시잖아요. 과학관도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아마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국 단위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회, 문화 행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맡은 역할은 제가 그 기획 총괄 업무를 좀 맡고 있고요. 저에 대해서 좀 강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공학부. 특히 이제 고분자 전공입니다. 강연 중에서 고분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리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게 고분자거든요. 요리를 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고분자를 연구를 하게 됐고, 대기업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효성하고 효동 쪽에 일을 하면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다가 정부기관 쪽, 이전에 과기부죠. 과학기술부 쪽에서 과학기술 정책 업무를 좀 하던 중에 이제 과천각관이 생긴다고 해서 자원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기획단계부터 참여를 좀 했습니다. 현재 맡은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이나 정책 쪽이 아니고 그야말로 과학 대중화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과학을 쉽게 좀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각관이 생기고 나서 그런 역할들을 주로 과학관 내에서 주로 많이 했죠. 전시품을 만든다든지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국내 최초긴 하지만 과학 오페라, 뮤지컬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과학을 좀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몇 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과학관에 안 오신 분들은 절대 안 오시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시고 오시는데 한번 과학이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학관이라는 용어 자체를 너무 싫어하시고 과학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경향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제가 과학 대중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로 과학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처음 꺼냈던 게 제 첫 책인 튀김의 발견이죠. 튀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과학 얘기를 살짝 좀 꺼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튀김은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과학관을 좀 벗어나서 과학 대중화를 하려고 몇 년 전에 시도를 좀 했던 거고 그 이후로 좀 책을 좀 내고 있고 지금 현재 과학관에 있는 제 후배들도 그런 역할을 제가 좀 동료를 하고 있어요. 과학관 내에서 하는 활동뿐만 아니고 과학관 외에서 활동을 좀 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행히도 좀 유튜브와 관련해서 유튜브 쪽에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저랑 친한 궤도 유튜버들 보면은 과학관에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역할들도 이제 과학관 대중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하게 됐고 저는 그래서 이제 과학관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은 이제 후배들이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과학관 밖에서 어떻게 대중화를 할까 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학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과학하고 연결된 주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생활에. 그 중에서 요리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결혼할 때죠. 20년 넘었는데 장모님이 그때 다른 거를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식당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당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나온 메뉴를 시장조사를 했던 거죠. 국민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시장조사를 쭉 해본 거예요.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돈가스더라고요. 돈가스가 막 유행할 때 돈가스 가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장모님도 경험이 없고 저도 이제 같이 좀 하자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서 제가 지금은 이제 공무원 신분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좀 회사 다니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면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단계에서 저도 튀김을 좀 배우기 시작한 거죠. 요리를 일본에 가서 요리 배우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요리를 하는 데 좀 참여를 했습니다. 장모님 지금도 좀 돈가스 하고 계시고요. 저도 가끔가다 주말에 가서 좀 도와드리긴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좀 있게 됐어요. 튀김이나 돈가스 같은 경우 저도 좀 몇 년 좀 하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요리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요리사 쪽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좀 깨닫는 요리라는 게 되게 과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학을 오래 했잖아요. 과학 공부에서 오래 했고 과기부도 있었고 이 과학하는 활동이 주방에서 이루어진 활동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튀김에 발견을
책을 쓰게 된 거고, 아까 부먹, 친목 얘기도 사실 그 과정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메인 주제는 아니었죠. 메인 주제는 아닌데 과학자가 생각할 때 상속이 부먹이냐 친목이냐는 질문을 뭐 신문 기자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라고 답하게 사실 된 거죠. 그 다음에 퀴즈 출연해서 그다음에 문과 이과 편이었을 것 같은데 문과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사실 오늘 주제랑도 관련이 있어요. 과학을 한다고 하면은 과학자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저는 오늘 요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과학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방식이 요리에만 적용된 게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돼요.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소설책을 읽을 때 유퀴즈에서는 눈이 녹음이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내려서 녹는 과정을 볼 때도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과학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학으로 세상을 보는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과학을 본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일반인들 오해를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수식이나 과학 공식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본다고 한다. 사실 그게 아니고 과학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설명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고 사실 그게 진짜 과학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 현대는 지금 그것들이 많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이 점차 대중한테 멀어져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리라는 또 어떻게 하죠? 왜 제가 이것부터 등장하냐면 과학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는 이걸 생각합니다. 과학자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궁금증이 생기면 그걸 끝까지 좀 파헤쳐보고 싶어요. 우리 어린아이한테 하죠. 어린아이한테 질문을 계속 하죠. 왜 묻고 좀 이따 또 그건 또 왜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과학이죠. 궁금하면 계속 묻고 그거에 근본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요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요리란 게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질문해요. 단순히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요리란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어지는지 그리고 맛있다는 게 우리 인간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여러 화학이나 뭐 물리 같은 공식도 등장을 하지만은 여러 재미있는 역사적인 얘기, 문화적인 얘기 사실 과학은 그래서 크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과학 공식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예술 같은 다방면을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리라는 것들을 처음에 튀김을 연구할 때 요리가 과연 무엇일까인지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어 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리가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서 음식을 만드는 그렇게 다양한 산출물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 같긴 한데 좀 와닿진 않아요. 그냥 약간 순환노법이라고 똑같은 얘기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문헌 조사를 해봤어요. 문헌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 문헌을 찾았는데 요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중국으로 시대 때 중국에 우리 한약방도 마찬가지고 한약방에 가면은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당기 얼마, 뭐 감초 얼마 섞어가지고 약을 조절하는데 그 여러 약재들을 배합하는 비율을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요리라는 한자 자체가 해야 요자에다가 다스릴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헤아려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배합을 하는데 그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에서 비율이 조금만 달라도 효과가 없나 하면 사람한테 치명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쓰는 용어가 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요리보다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용어인 거죠. 뭔가 되게 세밀하게 측정을 하고 이를 배합하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요리 과정이 똑같아요. 재료를 마구 섞지는 않죠. 적당하게 섞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정확한 분량을 측정하고 정확한 온도를 가열해서 요리를 진행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요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건 제 정의. 국어사전의 정의가 제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데 정확한 헤아림을 통해서 식재료를 먹기 좋게 가공한 최종적인 산출물 또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과학자는 싫어하기 때문에 과학자라는 행위가 결국 요리사라는 행위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학자들도 흰 가운 입고 하잖아요. 요리사들도 흰 가운 입고 하거든요. 그리고 뭘 하는 과정들을 보면 정밀하게 측정하고 온도를 측정하고 가공하고 제조하는 과정이 실제로 제가 대학원 때나 회사에서 연구실에 하는 활동하고 되게 비슷해요. 요리를 이렇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요리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가열식, 비가열식. 제가 남들 조사해서 정리한 거거든요. 정리를 해봤더니 비가열식은 아실 거예요. 날국대로 먹는 거니까 생선회 같은 것들을 생채식이죠. 생채식이고 나머지 이제 중요한 거는 다 가열식이죠.
찌는 것부터 시작해서 끓이는 것, 굽는 것, 그다음에 튀기는 것, 로스팅하는 것들 보면은 다 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리를 설명하려면 불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불 얘기를 드릴 건데 요리는 여러 가지 불법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불을 사용한다. 불을 이해를 하시고 됩니다. 요리가 언제 발견됐을까요? 원시 언제? 학생 알아요? 근데 신학기시에서 뭔가를 먹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먹는 것만으로도 요리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좋은 질문. 아까 불 말씀드렸죠. 질문이 많네요, 말씀이. 구석기보다 시간이 더 오래됐어요. 구석기 때 요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원숭이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원숭이 얘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조상? 요리를 하려면 제가 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리고 요리를 발명이라고 했죠. 요리를 발견이라고 하는지 발명이라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긴 한데 저는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라는 과정 자체를 하는 동물이 저희가 유일해요. 일부 원숭이들은 요리 비슷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불을 사용해서 조리하진 않죠. 생채식 과정은 뭐 약간 씻어서 먹는다든지 뭘 상추쌈을 먹는 약간 원숭이 일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있는데 직접 불을 사용해서 조리하는 거는 인간이 유일하고 우리가 요리를 아까 정의에서 제가 불을 사용하는 걸 지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과정을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요리를 발명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했잖아요.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에 이 요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짜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나가지고 표현했는데 불났죠. 대형산 불 그리스 얼마 전에 저기 하와이도 불이 났죠. 이게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은 요리 설명하려고 해놓은 게 아니고 과학관에서 지구 온난화 설명할 때 쓸 자료로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산불이 더 자주 나고 있어요. 산불이 어떤 과정으로 나느냐고 물어보면 학생들 뭐라고 해요? 담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소방청에 물어보니까 불이 나와 대부분이 다 담배나 인간들의 어떤 강화, 실화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담배 보시죠. 근데 유럽에는 저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유럽에는 자연발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연발화. 저절로 불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뢰. 그러니까 번개가 쳐가지고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고 낙뢰가 안 쳤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절로 불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나뭇잎 같은 데 보면은 파리만유기 아니라 화물질들이 천연적인 물질들이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저절로 반응을 하면서 열이 축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발화를 하고 자연 발화 현상인데 이건 화학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자연 발화 현상이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열이 더 빨리 축적이 되고 그 발화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더 잘 일어나죠. 더우면 반응이 활발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나 유럽 쪽에 이 자연 발화 산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고 다행히도 근데 한국이 좀 안전한 이유는 그리스나 남유럽 쪽은 여름이 건기죠. 이쪽 여행을 가보시 마시고 이쪽은 여름이 저희보다 조금 견딜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습기가 좀 적어요. 건조해서.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데 한국은 여름이 다행히도 더울 때가 저희가 우기죠. 습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 발화 현상을 잘 볼 수는 없지만은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쪽 주민들은 피부로 실감하고 있죠. 이 자연 발화 말씀드린 게 아마 원시 시대 때도 자연 발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까 구석기 시대 얘기했는데 원신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이 일어났죠. 낙뢰가 일어났고요. 이것도 자연 발화가 됐잖아요. 이 불을 보고 동물은 다 도망가고 우리 조상들도 도망을 했죠. 근데 도망가다가 다시 가봤겠죠. 불이 꺼지고 나서 뭐가 있나 봤더니 동물들 사체가 있는 거예요. 파고리, 사슴, 호랑이 이렇게 있었겠죠. 호기심에 먹어본 거죠. 어떻겠어요? 어떻게 맛있죠? 전에 날로 잡아먹었던 것보다 맛이 천만 배, 백만 배 맛있는 거예요. 알게 돼요. 뭔가를 이 뜨거운 뭔가 이 식재료에 가야하면 맛있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위에 이제 불을 갖다가 동굴에서 보관하면서 초보적인 조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한 160만 년 전쯤이라고 추측은 해요.
이 160만 년이나 전이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역사 기록도 안 났죠. 기록이야 문자로 남아있는 게 한 1만 년 전이거든요. 160만 년 전 기록을 어떻게 아느냐면 이 원시인들의 동굴 속의 생활을 추적하다 보니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불에 탄 유적들이 됩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뭘 태웠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나무를 태우거나 아니면 동물의 사체를 태우거나 하는 것들이 유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유적의 연대를 측정한 거니까 160에서 180만 년 전쯤에 그런 유적들이 발견된 거죠. 이 당시에 처음으로 불을 써서 요리가 시작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는 한 160만 년 전쯤이죠. 아까 구석기 얘기했는데 구석기 시절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원시인들이 불 가지고 장난하고 불 가지고 요리를 해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과의 리처드 랭엄 교수가 그래서 이 주장을 했는데 160만 년 전쯤에 불을 가지고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리를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연찮게도 인간의 뇌가 아까 원숭이 얘기했잖아요. 원숭이 단계에서 갑자기 호모사피엔스라 이렇게 뇌가 커지는 대로 진화가 일어난 게 160만 년 전쯤입니다. 갑자기 인간 뇌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뇌가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되는 과정하고 이 불의 발견 그리고 요리의 시작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리처드 랭엄 교수가 얘기를 했고 이거를 우리가 요리 가설이라고 요리 분야에서 설명합니다. 요리 가설이죠. 이 요리가 우리 인간답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면 원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쭉 지나야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저희잖아요. 저희 직계조상 호모사피엔스. 중간에 이제 이 불이 등장하면서 요리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전에는 다 저런 과일이나 야채를 주로 먹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대공원에서 고릴라 먹이주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육사를 잘 안 알아듣고 사육사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들어와서 먹이주기 체험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고릴라 되게 무섭잖아요. 그럼 고릴라가 식품문이잖아요. 고기를 먹을 줄 알았는데 고릴라 식단을 보니까 저런 거 뭐라고요? 사과, 바나나, 야채 같은 걸 주로 먹고 고기를 먹긴 먹는데 간혹가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놀랐는데 실제로 우리 조상들도 이 고릴라나 영장처럼 처음에는 저런 것들을 먹는 거죠. 그러다가 불이 발견되면서 고기 요리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생고기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고기를 구우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튀김 얘기 듣는데 튀겨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가면 맛있어지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요리를 만들고 뇌가 커지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실제로는 증거가 사실 얼마 전에 나왔던 자료들이 2017년인가요?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논문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연구진이 아까 160만 년 전, 180만 년 전의 얘기는 그 불을 피운 흔적을 발견합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은 직접적인 요리 흔적은 아닙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불을 피운 거는 160만 년 전쯤에 유적을 발견했는데 실제로 요리를 한 직접적인 증거를 이스라엘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면 이 집 동글동글한 게 뭐냐면 화석인데 물고기 이빨 화석이에요. 물고기 이빨이 오래돼서 마모가 된 동글동글한 원래는 뾰족한데 세월이 지나니까 약간 마모 침식이 된 거죠. 마모가 되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물고기 이빨에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떤 걸 발견하냐면 우리 이게 이빨은 이쪽에 뼈잖아요. 뼈를 여기 보면 나오고 지금 200에서 400도 정도의 불에서 오래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나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는 산불에서 만약에 이 물고기 뼈가 화석이 됐다고 하면은 산불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100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1000도 이상 올라가고 빠른 시간에 타고 끝나겠죠. 그때 만들어진 구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누가 인위적으로 1000도까지 부는 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불이 한 200에서 400도 되거든요. 누가 새로운 불을 피우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게 뒤집어가면서 가열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산불에 우연하게 탄 게 아니고 누군가 인위적으로 물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증거를 이스라엘에서 발견합니다. 이거 물어보세요. 이빨이 왜 이렇게 커요? 아, 이거 확대한 거죠. 여기 크기 스케일은 안 써놨는데 확대한 거예요. 크게 보게 설명해보고 물고기 뼈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연도가 78만 년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리해보면은 불의 발견이 160만 년 전쯤에 우리가 시작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78만 년 전이에요. 요리의 시작은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60만 년 정도 봐도 되고 정확한 증거로 하면 78만 년 전쯤에 요리를 누군가 시작을 했다. 아쉽게도 누가 있는지는 모르죠.
또 원시는 생선 뭐 먹은 거 없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리의 시작에서도 중요한 게 불의 발견도 있지만은 이 책은 우리 판도라의 씨앗이라는 책인데 스펜스 웨이스라는 문화인문학자, 미국의 문화인문학자 쓴 책입니다. 아마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번역이 돼서 판도라의 씨앗이라고 저희 국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요리 얘기도 있지만은 다른 얘기도 많은데 저는 그거 잘 신경이 돼요. 우리 농업혁명 혹시 아시나요? 농업혁명. 1만 년 전에 인간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작물이 많아졌죠. 농작물이 많아지니까 인구를 많이 부양할 수가 있어요.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도시가 생긴 거죠. 도시가 생기면서 우리가 아는 평화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1만 년 전을 우리 문명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때가 중요한 게 아까 농사를 시작하게 돼요.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유명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농업혁명이라고 하니까 1만 년 전쯤에 인간들이 처음 농사를 짓는 것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 스펜스 웨스 교수가 판도라의 씨앗이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반대 얘기예요. 농업혁명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경 이전에,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사냥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35세, 여성이 30세, 그리고 평균 시장은 남자만 기준으로 177cm. 굉장히 좀 크죠. 농사 짓기 전에 사냥만 하던 사람들의 지금 보시면은 농경 이후 많이 줄죠. 평균 수명도 줄고 더 많이 준 거는 평균 신장이 61cm 확 줄었네요. 좀 약간 좀 이상하죠. 농사를 지으면 뭐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잘 먹었고 했을 것 같은데 실제 유적의 조사를 통해 보면은 영양 실조에 걸린 흔적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영양 실조. 그 이유가 사실은 농업에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 사람들은 사냥을 했죠. 그리고 채집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골고루 먹었고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우리 따지면 골고루 먹은 거죠.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먹는 게 한정이 되는 거죠. 조나, 이 당시 아직 밀하고 쌀을 재배를 안 했기 때문에 조, 수수, 비장 등을 재배했거든요. 조나, 수수, 비장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 실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농업혁명의 부작용입니다. 판도라 혹시 아세요? 판도라? 제가 판도라 설명하고 들어요. 판도라 씨앗이 왜 판도라라는 거냐면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과학을 공부하려면 사실 역사, 철학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과학을 공부하면 판도라라는 얘기 나오는데 판도라가 뭘까 하다가 신화를 찾아봐야 돼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판도라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여인이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지금 이후에 나온 비어서에 최초의 여인이 제우스가 이거 열지 말라고 했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니까 거기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죽음, 미움, 질투,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자 안에 희망이 남았다고 얘기하면서 신화는 끝나는데 스펜스 웨스 교수가 이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했던 거죠. 우리가 그 씨앗,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우리한테 나쁜 것들도 많이 남긴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영양실조 또 있고 실제로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영양 부족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당뇨병도 이때 생기죠.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 이때 걸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탄수화물 많이 안 먹었는데 이때부터 탄수화물 중독증이 나타나면서 당뇨병을 비롯해서 성인병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신장병 이런 것들이 이때 충치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기는 거죠. 충치가 이때 생깁니다. 전염병 많이 몰려 사는 거죠. 도시를 이루다 보니까 전염병이 퍼지는데 우리를 지금 괴롭혔던 팬데믹도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 원래 인간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50명 정도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당하다. 아마 마을 정도 마을에서 살아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잘 알고 내가 친한 사람들. 이 150명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우울감,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처음 생겨나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스펜스 웨스가 직접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판도라 씨앗에 의미한 게 인간이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나쁜 것들이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해서 웨스 교수께서 책을 지으신 거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때 요리의 시작은 아까 불의 발견이니까 160만 년 전에 처음 불을 발견하면서 요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우리가 영양 부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1만 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영양 실조에 걸렸다고 했죠. 먹을 건 많아졌어요.
제로 식재료는 많은데 영양 실조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고민했겠죠. 그 중에 나온 게 뭐냐면 그럼 이 한정된 식재료를 가지고 영양분을 충분히 뽑아내자. 그리고 조수수 기장만 먹으니까 질리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이 세 가지 재료를 주로 쓰면서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하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조립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리 방법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정된 식재료, 조나 수수, 기장, 보리 같은 한정된 식재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영양을 뽑아내면서도 여러 가지 맛있는 요리들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궁리를 해낸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요리입니다. 그래서 요리는 처음에 160년 전에 불이 발견되면서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요리의 시작은 1만 년 전쯤에 농업혁명하고 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혹시 알아요? 저기 몰라요. 진화의 시작? 우리 어르신분들은 혹성 탈출 제 세대는 아실 거예요. 혹성 탈출 이게 저기 새로 만든 거죠. 혹성 탈출 전 얘기 나온 거잖아요. 혹성 탈출 보면은 인간이 쇠퇴하고 침팬지가 진화를 해가지고 반대로 돼 있죠. 인간이 저기 동물 같은 데 갇혀 있고 침팬지들이 문명을 이뤄가지고 인간을 지배를 하거든요. 그 전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러면 이 질문이 있죠. 왜 인간은 진화를 했는지, 진화를 했지만 침팬지는 진화하지 못했는지가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또 보면은 인간하고 침팬지가 많이 차이가 나요. 침팬지가 인간을 굉장히 많이 닮은 동물이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간보다 뇌가 훨씬 작죠. 여기 뉴런이라고 해서 87개 28개는 우리 뇌세포의 수, 뇌세포 수도 굉장히 작고 무게도 작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는 에너지에 침팬지는 머리에 9% 정도를 사용을 해요. 먹는 거를 100이라고 한다면 9 정도는 머리를 작동하는 데 쓰는데 인간은 그 비율이 20%까지 올라가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침팬지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침팬지는 월등히 능가하는 게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물의 20% 정도는 이 조그만 뇌를 활성화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까 제가 요리가 발견이 인간하고 미처가 발견했다고 말씀드린 게 요리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튀김을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열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맛이 좋죠. 맛보다 더 중요한 건 소화흡수가 잘 돼요. 생쌀을 먹으면 소화흡수 안 되는데 밥을 만들면 소화흡수 잘 되죠. 그걸 또 죽으로 만들면 더 잘 되죠. 그러니까 가열하면 가열했어요. 요리하면 요리할수록 소화흡수가 잘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불을 써서 요리하는 과정 중에 인체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것들이 또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적은 양을 먹어도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단기간 내에 흡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인 습관이에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먹는 뇌잖아요. 뇌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뇌를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한 거고 침팬지는 저기 한계인 거죠. 저 이상으로는 진화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 때문에 침팬지는 침팬지로 남았고 인간은 인간으로 진화를 했다고 하는 게 아까 리처드 레먼 교수의 요리 가설이었죠. 우리가 불을 통해서 요리를 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요리의 의의라고 제가 써놨는데 침팬지도 불을 보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 사실 영화에 보면 영화 한번 집에서 봐요. 영화 보면은 침팬지가 원래 불을 보면 도망가는데 침팬지가 불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가 이때 말로 2011년 개봉한 영화에 나옵니다. 제가 이 영화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영화를 통해서 한번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인간이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면서 침팬지랑 달라져 나옵니다. 이게 160만 년 전쯤이죠. 이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브라질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2012년도에 했죠. 검증을 하면서 아까 요리 가설이라고 말씀했는데 가설이라는 거는 증명이 된 게 아니고 단순히 이럴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아까 리처드 레먼 교수가 160만 년 전쯤에 요리를 하면서 인간이 뇌가 커지는 진화가 일어나서 침팬지랑 갈라져 나왔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요리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가설인데 이거 가설은 아직 증명이 안 됐거든요. 이 증명 과정을 2012년도에 브라질의 연구팀이 합니다. 실제로 영장입니다.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사람을 놓고 먹이를 막 줘가면서 뇌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고릴라가 자기 뇌를 충분히 쓰려고 하면은 음식을 몇 시간 먹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8.8시간. 8시간 정도를 먹어줘야지 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먹고 있죠.
8시간이면 깨어있는 시간이잖아요. 8시간 우리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잔다고 하는데 유연자들이 많죠. 8시간 정도는 계속 먹는 활동을 해야지만 고릴라는 뇌를 쓸 수가 있어요. 오랑우탄이 7.8시간, 그다음에 침팬지가 7.3시간. 근데 인간은 9.3시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 뇌를 제대로 쓰려고 한다고 하면은 오랑우탄처럼 먹는다고 하면, 고릴라처럼 먹는다고 하면 9.3시간 동안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오랑우탄처럼 사육사가 사과나 바나나 이런 거 주면은 사과 바나나를 하루에 9시간 동안 계속 우물우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 그러죠. 저도 굉장히 밥을 빨리 먹는 편인데 군대 갔다 오면 밥이 빨리 먹게 되거든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이 3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식당 가서 한 10분에 다 먹어요. 3시간도 안 먹어요. 그런데도 저는 뇌를 충분히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요리. 요리를 하는 그 음식 재료는 소화흡수가 잘 되고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요리가 없다고 하면 인간은 고릴라보다도 더 오랜 시간 먹어야 돼요.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9.3시간 동안 계속 먹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운명을 유지를 못하겠죠. 누군가는 나머지 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했는데 계속 안에서 먹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는 과정들, 그리고 인간이 이 운명을 만드는 과정들이 요리랑 굉장히密接한 관련입니다. 요리가 없었다고 하면 인간의 뇌를 펼치지 않았을 거고, 이런 운명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그런 시설들, 이런 컴퓨터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없었겠죠. 계속 먹기만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요리의 큰 의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9.3시간 동안 먹어야 되는 이유가 30분만 먹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다 뭐 하겠어요? 머리로 창조적인 머리를 쓰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첨단 기기를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활동들 증거가 나와있죠. 이게 지금 사실은 보시면 프랑스의 라스포 동물들인데 유럽인들이 그려놓은 거죠. 다른 동물들은 이런 그림 안 그렸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사냥하거나 가정들을 그려놓은 거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한 거죠. 사냥하고 집에 와서 먹고 시간이 남으니까 좀 그림에 실력 있는 원심이 지금 나서 내가 한번 그려볼게라고 본인이 잡았던 걸 막 그려줘. 굉장히 잘 그려놨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기술 문명은 지금보다 떨어졌을 때도 이미 인간의 이 창의성은 지금만 충분히 깨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이미 수십만 년 전에 요리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이런 동물 벽화를 보고도 요리라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죠. 요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과학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면 거슬러 찾아가죠. 물론 과학에 나온 이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찾아가요. 이게 사실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좀 과학다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요리를 이제 분자 요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분자 요리가 유명하잖아요. 분자 요리가 분자 요리가 뜻이 분자는 혹시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물 분자 분자인데 분자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입자인데 어떤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자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로 일반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다시피 그건 아니고 요리를 분자 단위로 변화를 시키거나 분자 단위로 쳐다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과 왜 관련이 있냐면 이 그림 좀 어렵죠. 보이시나요?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원자는 아세요? 원자? 우리를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기본이 원자잖아요.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없죠. 안에 핵이 있고 뭐 아마 소차가 많이 배우셨거나 아니면 배우고 좀 있을 거예요.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뭐 양성자 있고 중성자 있고 쿼크란 말도 들어봤나요? 쿼크까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뒤에 고등학생들 알 거고 고등학생도 아마 핵까지 모르죠.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하면 물질을 쪼개고 해서 마지막에 아직까지 이론이긴 하지만 어떤 끈이 진동하면서 그 진동 패턴이 입자를 만든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양자 입장이거든요. 현재까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물론 요리를 하려고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요리는 여기까지 가지는 않고 좀 더 올라가봤습니다. 원자보다 큰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자. 원자들이 몇 개 뭉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H2라고 쓰이는 게 물분자예요. 물분자가 뭐냐면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물분자가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메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여러 개 결합하면 이렇게 좀 큰 게 보이죠? 큰 게 바로 고분. 제가 연구한 게 여기고 이 분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게 플라스틱을 주로 연구해요. 여기 폴리에틸렌인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인데 이게 플라스틱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석유에서 조그만 분자들을 추출해요. 이 조그만 분자들을. 그런 다음에 얘네들 반응을 시켜서 쭉에 긴 실처럼 만들죠.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제가 하던 연구가 그건데 요리가 유인차에도 보분자예요. 사실. 우리 요리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쇠고기를 요리를 해보면 쇠고기의 재료가 뭐죠? 쇠고기 안에 들어있는 게 단백질이죠. 주로 단백질하고 지방이 좀 들어있어요. 그다음 빵을 보면은 빵의 밀가루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그냥 보분자예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분자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노말하거나 아니면 좀 더 크거나 이런 보분자가 들어있죠. 이런 보분자 형태가 요리의 재료이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보분자 공학이 사실은 요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보분자들이 뭉치면 세포가 되고 세포가 사람이 되죠. 사실은 요리는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죠. 사람으로 설명드리기가 끔찍하긴 한데 여기 소라고 하면은 소를 도축을 해서 고기를 만들고 고기를 가열하게 되면 보분자를 가열하는 거거든요. 보분자를 가열하면서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보분자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거꾸로 다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요리를 하게 되면 되게 생고기를 먹으면은 잘 안 느껴지는데 이걸 구우면은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죠. 맛성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맛성분이 뭐냐면 이 보분자가 분해되면서 여러 가지 분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분자들 안에 맛을 내는 성분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제 설명입니다. 요리는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립니다. 과학에서는 아까 좀 원자부터 시작해서 원자, 분자, 보분자, 세포, 그다음에 유기물 만들어진 과정으로 우리가 진화했다고 하는데 요리는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하시는 거죠. 아까 약간 원자, 분자, 보분자로 가는데 이 단백질 탄수화물이죠. 얘를 거꾸로 돌리면 요리가 된다. 그래서 저는 요리를 이렇게 또 정해요. 과학적으로 아까 요리는 중국의 처방전 같은 데서 설명을 하겠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보분자의 변형과 해체다. 왜냐하면 식재료들이 대부분 다 보분자가 되어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인데 얘를 열을 가해서 얘를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얘를 끊어가지고 맛성분을 만드는 해체죠. 변형과 해체. 변형의 대표적인 예가 이 두부죠. 두부 만들 때 간수 넣잖아요. 그럼 간수를 하면 두부 단백질이 엉키면서 단단해지죠. 이게 그 단백질이라는 고분자의 형태가 그냥 형태를 변형을 시키거나 저처럼 고기를 가해서 맛성분을 변형과 해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물리적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물리적 변화가 단백질 변성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부 만드는 거죠. 또 단백질 변성인데 밀가루는 굉장히 특이한 식재료가 가지고 있죠. 밀가루는 분명히 가루인데 여기다 물을 넣고 반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찰기가 지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과학적 사고방식 이거예요. 왜 얘는 가루 상태에서 물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될까라고 묻는 게 과학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가는 게 과학적인 사고인 거죠. 과학적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백질이 밀가루에는 탄수화물도 있지만 일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특이한 거죠. 우리 녹말이나 전분가루 있잖아요. 전분에는 단백질이 없어요. 근데 밀가루는 단백질이 20% 정도 돼요. 그래서 요리를 해보신 분도 알 텐데 전분은 잘 반죽이 안 되죠. 근데 밀가루는 반죽이 잘 되는 게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물하고 만나서 물리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아까 두부가 엉키듯이 서로 엉키면서 약간 탄력성이 있는 형태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랑 만드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 두부는 단수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했지만 여기는 물하고 손으로 하는 물리적인 작용만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물리적인 변형이 요리에서 기본이 된다. 또 하나 물리적 변화. 제가 요리 이루어지는 과정들 다 설명 못 드려요. 요리는 제가 몇 시간 과정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압축시켜가지고 몇 가지만 설명드렸어요. 요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단백질 변성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도 변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화반, 제가 부러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하는 과정이 포화반입니다. 탄수화물을 아까 단백질을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찰기가 지는데 이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물을 넣고 가열하게 되면 찰기가 납니다. 포화반인데
그래서 생쌀은 체리가 없는데 생쌀을 밥을 하게 되면은 체리가 있죠. 그리고 얘를 더 끓이면 죽처럼 되고 다시 더 끓이면은 우리 예전에는 요즘 공원용 풀로 벽지를 가르치나 예전에 밀가루나 쌀풀 썼잖아요. 이게 풀처럼 되죠. 그래서 포화바늘이라고 할 때 포자가 투노자예요. 풀로. 풀처럼 바뀐다는 과정인데 탄수화물을 가열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포화반응이 이 포화반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포화반응이 일어난 탄수화물은 소화흡수가 잘 돼요. 원래 탄수화물 자체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산에 가다가 나무 껍질이나 나뭇잎을 먹으면은 걔네도 탄수화물이거든요. 인간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일반 동물도 소화를 시키지만 인간이 소화를 하려면은 반드시 조리가 필요한 거죠. 소화 과정을 거쳐야만 소화가 되는 겁니다. 요리에서는 소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가 상전이 현상.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이거는 또 물리적 변화예요. 어떤 변화냐면은 제가 튀김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튀김 반죽 만들 때 밀가루로 반죽을 만든 다음에 튀김옷을 만들어서 새우나 이런 거 입힌 다음에 기름에 넣어 튀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밀가루 반죽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은 가열하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죠. 기체는 그걸 기화현상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물은 기화될 때 부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 1700배 정도. 작은 컵 안에 물이 이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밀가루 반죽 안에 있던 것들이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그 안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공간이 팽창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튀김을 보시면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구조가 그 안에 원래 물이 들어있다가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서 증발해 나간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과학자들은 상전입니다. 액체랑 기체랑 이 상이 바뀌는 거죠. 그런 현상을 이용하는 게 튀김의 바삭거림입니다. 튀김의 바삭거림에도 물리적인 과학적인 논리가 좀 들어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 물리적인 변화는 단백질이 엉키거나 반죽 안에 있던 물이 증발하는 물리적 변화죠. 또 화학적 변화고 물리적인 상태가 바뀌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는 몇 가지 용어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야르 반응 들어보셨죠? 요즘 저 TV 보면 요리사들 나와서 마이야르 반응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마이야르 반응이 화학적인 변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고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다라는 때 고분자인데 얘를 가열을 하면은 쪼개지고 그러니까 실 같은 것도 가열하면 끊어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이 끊어지면서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또 가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또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끊어졌다가 만들어진 작은 물질들이 또 분해졌다 또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화합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다 가열을 못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물질이 정미성분. 용어는 어렵지만 맛성분. 혀로 느꼈을 때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내는 성분들, 감칠맛까지 5가지 맛을 내는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중요한 거는 향성분. 냄새 나는 성분이죠. 우리 고기 구울 때 고깃집 지나가면 못 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냄새가 굉장히 큰데 특히 맛을 볼 때 이 정미성분보다 향성분이 더 중요합니다. 정미성분은 딱 5가지예요. 짠맛, 신맛, 짠맛, 쓴맛. 짠맛, 신맛, 달맛, 쓴맛, 감칠맛. 5가지밖에 없는데 이 매운맛은 이제 과학자들은 맛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 보고 통각. 뭔가 약간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 눌렀을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매운맛은 약간 그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맛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은 5가지고 매운맛은 별도의 감각, 피부에서 느낀 감각. 왜냐하면 맛성분은 그 맛성분에 대응하는 화학물질이거든요. 그 화학물질이 들어가. 예를 들어 단맛을 내는 화학물질이 혀에 달라붙어서 혀의 세포랑 반응할 수도 있고 맛성분인데 매운맛은 그 관련된 맛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맛성분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일종의 통각, 누르는 감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맛에 일단 5가지 있고 또 놀라운 거는 향성분은 지금까지 밝혀지는 게 공식적으로 만 가지. 1만 가지. 작년에 봤던 논문에는 1조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어요. 1조 가지인데 그건 아직 과학자들이 검증을 안 하고 주장만 1조라고 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널리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는 10,0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맛은 5가지고요. 서로 느낄 수 있는데 서로 느낄 수 있는 거는 1가지죠. 지난주에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코로나 후유증 맛을 못 느끼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향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맛이 없다 느껴지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감각의 거의 대부분은 이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고 향성분. 왜냐하면 실제로 향성분이 10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맛을 느끼냐면 일단 혀로 5가지 맛을 느끼고 우리 인간은 특이하게 이 비강이라고 하는 이 콧구멍하고 이 목, 식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향이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 코에서 향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 2가지 성분의 감각을 뇌에서 종합을 해서 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가 어떤 착각을 주냐면 그 맛이 마치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감각은 코 뒤쪽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뇌는 이 2가지 감각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마치 입안에서 음식을 씹으면 과정에서 그 성분이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을 혀로 느낀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혀로 느끼는 것도 하지만 혀로 느끼는 것보다는 코로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배 정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후유증은 혀 마비보다는 비구강이라고 뒤쪽 세포들이 마비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집에서 실험해 보시는 분들과 학생들도 실험 많이 하는데 코 막고 뭘 먹어보게 하죠. 코 막고 감자를 먹으면 사과랑 맛이 있습니다. 양파 많이 양파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코를 막고 먹어보면 향성분이 없기 때문에 식재료의 맛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실제로 미식가들은 충농증이 걸리면 안 돼요. 미식가들한테 중요한 건 혀가 아니고 코 관리를 굉장히 잘하죠.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갖고 있네요. 맛성분, 향성분 외에 또 하나 색소 성분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고기를 보면 갈색이 만들어 있으면 생고기 없고 갈색들이 그 갈색도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학물질이 반응하면서 멜라닌 색소라고 들어보셨을 때 우리 피부 까맣다는 것들 멜라닌 색소 계열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독특한 색을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갈색의 요리를 보면은 굉장히 맛있다고 느껴지는 게 경험적이죠. 갈색의 요리들을 계속 먹어봤더니 이것들이 다 많은 거예요. 동시에 만들어지거든요. 갈색의 요리는 맛성분, 향성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갈색을 잘 보죠. 달고나, 그다음에 갈색의 고기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적으로 얘네들이 있다는 게 미리 기대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요리에서 만들어지고 이 화학 과정을 마이야드가 만든대요. 마이야드가 프랑스의 1800년대 화학자인데 그분이 이거를 연구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마이야드 반응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요리의 맛의 거의 대부분이 이 마이야드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외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있죠. 아까 두분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변화들 약간 식감하고 주로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맛을 만들고 되긴 하지만 맛의 대부분은 이 마이야드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음식을 씹으면은 혀로도 느끼지만은 코 뒤쪽으로도 느끼게 되고요. 이 2가지 감각이 뇌에서 종합이 되면서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요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맛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맛은 혀로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향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풍미라는 말에 혹시 들어보시나요? 풍미. 음식의 풍미라는 한자인데 이 풍미가 그래서 한자가 굉장히 보기 잘 만들어졌어요. 풍미라는 거, 풍자는 약간 바람 풍자고 냄새라고 알고 있어요. 이 풍은 냄새를 느끼고 밑은 그야말로 혀로 느끼는 맛을 느껴요. 풍미는 맛하고 향을 같이 아우러지는 거고 그래서 요리를 보통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맛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풍미라고 했습니다. 풍미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 맛이 좋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먹는데 맛을 많이 쓰시니까 맛이 과학자들은 풍미라고 얘기하는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거 사진작품에서 찍은 거죠. 제가 처음에 집에 올 때 20년 전에 처음 돈가스 만든 거 저거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피시앤칩스. 피시앤칩스. 돈가스 집을 하다가 돈가스 요리를 응용을 했어요. 그 당시는 20년 전에 한국에 피시앤칩스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잘 없어가지고 한번 피시앤칩스를 메뉴에 넣어볼까라고 해서 제가 좀 배워가지고 처음 만들고 메뉴 하려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피시앤칩스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갈색이거든요. 요리를 하고 나면 갈색이 먹음직스럽게 띄지 않아요? 되게 먹음직스럽죠. 아까 되게 가열하는 과정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 안에 있는 맛성분, 형성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을 거고 색소 성분이 만들어지면서 혈액 점정이죠. 이 요리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빠지는 거죠. 이 안에 분명히 맛성분이 있을 거고 향성분이 단단히 있을 거고 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피시앤칩스 제가 그 영국 요리사한테 좀 약간 점수를 받았었는데 이 갈색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는 게 그 피시앤칩스 할 때 저희랑은 다른 점은 반죽할 때 맥주를 넣거든요. 맥주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맥주 넣으면 튀김이 바삭해지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갈색이 좀 진해져요. 누군 약간 갈색이 잘 맥주를 안 넣는데 맥주를 많이 넣는 집들 영국에 가서 드셔보시면은 갈색이 좀 너무 진하게 갈색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갈색에 대한 선호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또 요리 말씀드렸고요. 튀김은 뒤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고 그 전 단계의 사전 과학적인 지식이거든요. 아까 제가 요리는 보분자의 개념을 해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보분자 해체랑 그 변형이 일어나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선 이제 우주의 얘기예요. 요리 하나만 보고도 사실은 제가 지금 요리 과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학관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요리만 가지고 전체 과학을 다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원자핵이 나왔잖아요. 원자핵부터 시작해서 우주기까지 다 요리랑 관련돼서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드릴 얘기는 그중에 우주 파트에 대해서 가장 소거거든요. 우주 얘기를 해볼 건데 왜 이 배추김치랑 우주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재밌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장할 때 소금물에 담그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 숨을 죽인다고 하는데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배추를 바닷물에 소금물에 담그면 배추가 쫙 쪼그라들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모르고 김장을 안 해봤어요. 아마 어머니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비가 확 줄어들어요. 이 유사한 현상들이 잼을 만들 때도 있죠. 우리 딸기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딸기 넣고 소금 넣고 좀 가열하면 딸기가 부스러지거나 줄어듭니다. 그럼 장아찌도 마찬가지죠. 오이장아찌 같은 것도 줄어들죠. 일단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짜거나 단물에 넣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짠 물에 이런 식물, 배추나 딸기나 이런 걸 넣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이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숨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부피가 확 줄어드는 거죠.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김장김치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금이라는 게 약간 세균 기능도 있어서 김치를 오래 보관하는 역할을 하지만 배추에 있는 물을 떼내게 되면 물이 많으면 기생충가 저기 미생물들이 번식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굉장히 물이 많은 김치가 돼서 오래 보관한다는 건 맛도 없죠. 이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던 장아찌들, 외국에도 장아찌 많이 만들잖아요. 일본 옆에 옛날 일본도 장아찌가 많고 절임류죠, 절임류도 많고 유럽도 이거 좀 유럽의 절임류인데 유럽의 절임류죠. 한국에도 오이장아찌 같은 장아찌를 많이 유지하다가 장아찌를 만들면은 식감도 좋죠. 안에 물이 빠져나서 바삭바삭한 식감도 나기도 하고 안에 물이 빠져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있으면은 미생물이 번식을 잘하는데 번식 확률이 낮아지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배추에서 물이 빠져 나오는 걸까? 그리고 왜 이게 우주랑 관련이 있다고 제가 헛맨다는 소리를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주 얘기. 일단 우주 가기 전에 배추 다시 가볼게요. 배추를 짠물에 넣으면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삼투압이 뭔데? 삼투압이 뭐예요? 들어보긴 했는데 왠지 삼투압은 아마 학생들 배워서 알 수도 있어요, 그죠? 삼투압이 되게 많아요. 농도가 삼투압. 높은 곳이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농도가 높은 데서보다 그렇게 말하면 소금을 씹어서 어깨가 그건 아니고 마지막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죠. 아까 배추를 기준으로 보면은 배추 안에 또 물이 있죠. 배추밖에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진한 소금물 30% 이상 정도 되는 농도의 소금을 넣었어요. 그럼 바깥쪽으로 농도가 굉장히 높고 배추 안에 농도가 낮습니다. 그러면은
농도가 낮은 쪽, 농도가 높은 쪽에 균형이 안 맞죠. 이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물을 보내면 되죠. 어떻게 보냐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을 보내요. 그럼 이쪽은 소금은 좀 희석이 되겠죠. 배추 쪽에서 깨끗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짠물이 조금 희석이 돼요.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제가 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연과학, 제가 배우는 과학에서 가장 기본되는 방향성은 균형입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균형을 맞춰가려고 일어나거든요. 불균형하게 맞춰놓으면 어떻게든 이 우주, 자연은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 이게 인위적으로 불균형하게 맞춰놓나요? 배추를 짠물에 담가서 팍팍팍 안쪽에 농도를 다르게 해놨죠. 그러면 자연은 어떻게든 얘를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바깥쪽으로 어떻게든 농도를 좀이라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배추가 수위 중이고 아까 딸기잼이나 장아찌가 만들어진 원리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내보냅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삼투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설명은 삼투압, 이런 압력,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물을 밀어내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보통 학생들은 이걸 배우고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삼투압을 외우고 끝나는데 사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삼투압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이 우주가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만약에 누군가, 저는 창조주를 믿지 않지만 누군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면 그런 방향성을 갖고 창조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 우주가 과학자들이, 대부분 과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졌겠죠. 졌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에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 우주의 특징이 그런 균형을 찾아가는 형태로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다,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제가 화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화학자도 하는 역할이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냐면 인위적으로 불균형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절 반응이 됩니다. 대부분 화학가들이 인위적으로 불균형한 상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균형으로 가는 과정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의미죠. 이 우주의 순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저기 논문에 나와요. 도덕경에 나와요. 균형을 강조하잖아요. 인간이 균형을 강조하는 게 너무 극단에 치지 말라는 게, 균형을 강조하는 우리의 철학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이 우주에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철학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그 균형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학자에서 설명한 사파예요. 이뤄낸다는 어려우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물만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소금물이 있는 건데 소금물이 있으니까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물을 좀 보내는 거죠. 이게 배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깥쪽이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압력을 오스모시스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삼투압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설명드립니다. 역삼투압 정수기 역시 들어보시면 들어보셨어요? 역삼투압 정수기. 제가 예전에 표정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가져왔던 프로젝트가 정수기 만들려고 손에서 떨어져 역삼투압 정수기 만들고 있어요. 정수기 중에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 지금 이렇게 삼투압이 잡혀맞죠? 이쪽을 강한 압력으로 누르면 반대 현상입니다. 압력을 누르면 이 물이 갈 데가 없어서 이로 돌아가죠. 우리 바닷물 정수하는 과정입니다. 바닷물로 우리 민물 만들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그때 역삼투압 방식이 이 바닷물에 있는 삼투압을 거꾸로 이용하면서 여기서 강한 압력을, 에너지 써야겠죠? 강한 압력을 넣어주면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이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다시 만듭니다. 불균형 상태로 돌리면서 물을 만드는 거죠. 이게 정수 방식 중에 하나인데 물을 정수하는 방식이. 여러분도 상상하셨겠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죠. 자연은 항상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그걸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의 정수기를 제가 개발을 과정에 참여하겠는데 국내에는 다 사라졌죠.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일부 남아있는 게 저쪽에 남았어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쪽에 보면 바닷물 정수하는 쪽. 그쪽은 워낙 에너지가 많잖아요. 온유가 많으니까. 그쪽은 돈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역삼투압 방식을 써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주 얘기. 우주가 지금 돌아가기 전에 배추를 끝나고 또 조금 더 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균형을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얘기가 물방울에 잉크 떨어지는 실험이에요. 학생들하고 제가 많이 하는데 물방울에 잉크를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색이 변해요. 쫙 퍼지면서 색이
차지하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 한번 우리가 던져보죠. 학생들은 물방울이 퍼지는 게 아니고 퍼져있던 잉크가 이렇게 한 방울로 뭉치지는 않는데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물에 파란 잉크가 퍼져 있어요. 균일하게. 얘네들이 물은 물대로 잉크는 잉크대로 다시 뭉쳐가지고 이걸 우리가 테이프로 거꾸로 걸면 되죠. 왜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럼 기름하고 물은 성질상까지 분류가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는 그거 안 되는 게 설명이 될 것 같으시죠? 근데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자들. 또 한 가지 있을게요. 이거 아니면 이 방안에 제가 향을 피웠어요. 향제를 갖다 놓으면 지금 당장 냄새 안 나실 거예요. 10분, 15분 시간이 지나면 저 끝까지 냄새가 나죠. 여기 있는 향기입자들이 거의 퍼져나가죠. 또 반대로 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향기입자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이 방안으로 왜 안 들어가요? 라는 질문이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근데 아무도 던지지 않죠. 사실 이 질문이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누군가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 과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런 부분들한테 제가 지금 당연하면서 강조를 드리는데 이런 사고들이 시작이 돼서 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질문 얘기 돌아오고요. 그럼 왜 방향제는 다시 이 병안으로 뭉쳐들지 않고 모여들지 않고 물에 퍼진 잉크입자들은 왜 퍼진 상태로 남아있지 다시 잉크입자가 되지 않나요?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우주가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신기하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엔트로피. 보셨나요? 엔트로피 가치. 엔트로피 가치. 그런 거 아닌가? 분자가 작으니까 에너지를 타고 날 수 있는데 포집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가요? 맞아요. 그게 엔트로피 개념입니다. 이 우주가 우리 우주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보통 이 엔트로피 설명할 때 조그만 학생들 때문에 설명해요. 이 어린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하죠. 니네 한 시간만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을까요? 아니요. 좀 이따 막 터지죠. 왜냐면은 근데 어른들은 서 있죠. 아이들이 터지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에너지가 많죠. 주체를 못하잖아요. 왜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퍼져나가요. 아까 항입자들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퍼져나가요. 에너지가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에너지를 누가 줬으니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요. 잉크도 마찬가지. 잉크 입자는 에너지가 없어 보이지만 주변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막 움직이는 거죠. 신기하다. 잉크 입자가 에너지 가지고 움직이는 현상을 브라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발견하신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대성 이론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분이 더 중요하게 역할한 게 이 브라운 이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고 강정 역할한 게 이 두 가지 연구를 통해서 사실 노벨상을 받으십니다. 상대성 이론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단순해 보이지만 이 우주의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자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처럼 막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돈된 상태로 있기보다는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뭔가를 초기 조건을 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나가요. 그게 흡속의 잉크 또는 방향제죠. 이거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엔트로피,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무질서한 정도를 과학자들은 계산해서 수로 나타냅니다. 여기에 엔트로피 법칙이 있는데 그걸 외우실 필요 없고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질서가 또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기본 방향은 질서보다는 무질서한 쪽으로 됩니다. 과학자들 용어에 의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TV에서 그 과학자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얘기하는데 무질서가 증가한다.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이 퍼져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주의 영어가 먼저 우주를 영어로 하는 코스모스가 코스모스가 그리스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니버스만도 있고 코스모스라는 게 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스인들이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스모스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니버스는 그냥 어떤 세상이라는 뜻이 단어인 거고요.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뭐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우주는 질서로 보니까 질서 있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서 있게 탄생한 우주가 어떻게 하냐면 무질서. 그러니까 우주의 최종 종착점은 코스모스가 아니고 공코스모스, 무질서로 가는 거고,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거는 이 우주가 질서 있게 탄생한 거예요. 근데 질서 있게 우주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까 학생들 막 흩어졌잖아요.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시면 링크를 다시 모으려면 하나씩 내려가야죠. 에너지 필요하겠죠. 제가 도망갔잖아요. 저 운동장 때는 다시 잡아와야죠. 다시 서있게 하나씩 다 잡아야 되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질서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우주가 처음에 코스모스라고 했잖아요. 이 우주는 질서 있게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질서를 만들려는 에너지가 어딘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혹시 음의 에너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공 에너지 이런 얘기들 많이 과학 교과서 나오는데 들어봤어요? 아니요, 근데 진공은 공기가 없는 상태 아닌가요? 우리랑 반대로 좀 멀리 나가보면은 과학자들이 찾는데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가? 이 공기, 지금 이 방 안에서 공기를 다 빼내잖아요. 빼내면은 이론상으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진공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진공 에너지 증명됐어요, 실제로. 아마 이 우주가 처음 생길 때 이 진공 에너지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서 그 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만들었다고 과학자들은 믿고 저도 믿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믿고 있는 사실. 진공 에너지가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는 현상은 그 에너지가 지금처럼 저희가 입자라든지 에너지들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서의 근원이 됩니다. 우주를 보통 과학자들 무에서 탄생했다. 나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진공에서 생겼다. 진공에서 탄생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죠. 어려우시나요? 우리도 반야신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무랑 무에 관한 얘기. 무하고 무고, 무하고 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경전에는 사실 그 과학자들이 그걸 인용하죠.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진공 에너지가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비어있는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가 갑자기 생겨났고 그 에너지가 일부는 물질이 됐어요. 그리고 일부는 뭐가 됐냐면 에너지 상태로 공간에 퍼져 있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가 말하는 음의 에너지, 양의 에너지는 저희가 됩니다. 어떻게 진공에서 에너지가 생겨났냐라고 아까 좀 질문 나왔었죠. 원래는 이 강의 내용이 없는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 설명하는 방법인데 제가 돈이 하나가 100만 원도 없죠. 10원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오늘 먹은 거예요? 대출이요. 대출이잖아요. 빌려요. 빌리면 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거 제도는 아니죠.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죠. 일단 이자가 없는 걸 생각합니다. 학생 착해서 이자 없어. 100만 원 빌렸는데 이 100만 원을 언젠가는 돌려주는데 돌려주면 다시 저는 영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영인 상태에서 뭔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을 대출해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빚이 생기죠. 아까 제가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진공 상태에서 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100만큼의 에너지 제가 갑자기 빌려봤어요.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플러스 100의 에너지는 저희 같은 입자를 만드는 데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00은 그게 뭐냐면 현재 우주의 공간을 팽창시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양의 에너지는 뉴턴의 물리력을 아시죠?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잖아요. 에너지도 서로 끌어당기거든요. 양의 에너지의 특징은 서로 뭉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물체들이 뭉쳐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들도 뭉쳐가지고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들이 서로 뭉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하죠. 공간이 계속 늘어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빌려왔던 100의 에너지로 이걸 만들었는데 나머지 100의 에너지가 학생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가 얘는 마이너스 에너지잖아요. 양의 에너지랑 다른 점은 얘는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팽창하면서 우리 입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들이 되돌려 보면은 결국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한유각으로 같다는 얘기를 반야신경에서 하는 거를 과학자라는 인용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약간 쉽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양자역학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의 상태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너무 기하게 합니다.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에너지가 필요했잖아요. 에너지가 어딘가에서 가져왔는데 그게 하필 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 우주가 점점 어떻게 되면 공간이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줄어든다면 전체 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뜨거운 물체가 있는데 얘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찬물에 넣어서 식잖아요. 왜냐하면 열이 퍼져나가죠. 그럼 우주에 요만한 우주에 이제 대기 에너지가 있었는데 우주가 어느 순간 점점 커져 이 방만큼 커졌어요.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겠죠.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었는데 얘가 우주 공간이 커지니까 에너지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밀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우주는 계속 식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 수천만 도였을 초기 우주가 지금은 영하 670도까지 떨어졌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온도가 영하 673도거든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영하 673도가 되면은 모든 입자들의 운동이 멈춰요. 그게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예요. 그러면 우주가 계속 아까 제가 팽창한다고 했어요. 팽창하다가 에너지가 점점 희석이 되면 언젠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는 날이 올 거고요.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주가 죽음을 하죠. 왼쪽 죽음이 있고 그 현상이 뭐냐면 아까처럼 학생들이 다 도망가니까 아까 제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고 했는데 이 무질서의 끝은 결국 우주의 죽음을 도달하는 거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질서랑 무질서를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게 질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질서는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이 없는 빈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는 뭔가 구분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질서는 뭐냐면 막 섞여 있는 거죠. 학생들하고 운동장 공간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처음 지금 우주를 잘 보면 질서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빈 공간이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뭐가 예쁘게 만들어놨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태양계도 흩어지고 이 지구가 아마 쪼개지고 보고 지구를 구성하는 입자들도 쪼개가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우주에는 특징적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어디를 보든 다 똑같은 공간으로 보면 깜깜한 우주가 되면서 우주가 종말해요. 이게 우리 우주의 스토리인 거고요. 이 우주의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요리도 그래서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린 게 아까 선투압, 너무 원래 왔죠. 선투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주가 많이 되죠. 우주가 그 방향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우주가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자그마한 우리 주방에서 일어나는 그 우주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추를 땀을 대더니 균형을 맞추고 계속 어떤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또 순리죠, 순리. 이게 동양 철학에서 순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게 과거로 오는 법칙이 되는 거죠. 우주에 작용하는 법칙들, 철학에 대한 순리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주가 탄생할 때 이런 방향성이 정해져요. 사실 제가 책을 다 그려서 많이 써놨던 겁니다. 기본이 그 순리가 우주가 만들 때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 마블 영화 보시면 멀티 유니버스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 신기하게 마블 영화에 나오는 멀티 유니버스는 대부분 다 우리 우주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실제로 우리 우주랑 전혀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주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적용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엔트로피가 거꾸로 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향제가 있는 게 아니고 향기가 모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그 많은 우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법칙을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과학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겸손해진 게 없습니다.
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 밖에 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이 인간을 굉장히 공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과학을 강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우주랑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 우주에 관된 얘기고 다만 과학은 의미하는 이걸 발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자체에 저는 과학의 의미가 돼요. 이게 과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이 100% 진실이라고 믿지는 마시고 다른 연애 가면서 있다는 생각하실 때 가장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들이 우주 얘기가 사실 끝이에요. 우주 얘기는 끝나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우주가 터져나가거든요. 우리가 빅뱅이라고 보는 게 빈 공간에서 터져나가고 현재는 질서있는 상태인데 빅뱅을 알고 나서 빅뱅은 아마 무질서한 상태로 이 과정이 신기하게 놀이에도 놀이를 하다 보면 배출을 긴장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아이가 너무 왜 맛있는지 컨텐츠 한 가지 동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맛이 있는 과정들이 맛과 향과 이 두 가지잖아요. 맛과 향과 색소, 시각, 그다음에 사실은 촉각도 있죠. 이 식감이라고 하는 촉각. 그다음 사실 저는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실 공감각, 발음적으로 저희 같은 공자가 감각 여러 가지 감각이 섞여집니다. 그 중에 보면은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저 유럽의 친구들 유럽에 가면은 저렇게 바깥쪽에 햇볕을 쬐면서 안으로 잘 안 들어와요. 바깥쪽에 햇볕을 쬐면서 친한 사람들하고 수다 떨면서 1시간, 2시간 밥을 먹습니다. 이 요리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 사람들이 뭐 시간이 많아서 한가해서 이게 이 사람의 심리야. 맛을 최상으로 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맛을 느끼는 과정이 혀나 시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감각 외에도 그 당시 경험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처음 해준 제가 기억에 오징어 튀김 아직도 맛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오징어 튀김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각각 입에서 경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요리 안에 어떤 추억이라든지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식문화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식문화가 좀 제가 아쉬운 게 너무 TV 정보 먹방 나오면서 너무 맛을 많이 갖는 거잖아요. 사실 맛보다는 이런 것들 보면 주는 전통, 추억 이런 것들 같이 좀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지고 오래된 식당이 돌아오는 것들이 자꾸 사라져가지고 그런 추억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혼밥 문화가 확산되는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좋은 자리에서 유익하게 지내는 것도 맛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만 더 되면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신대요 제가. 이거 마지막 진짜 말씀. 이거 뭐예요? 금붕어가 있는데요. 궁금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과학으로 생각한다는 게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서 조례, 우리 따지면은 그 시조례죠. 시에서 법률이죠. 법률을 만드는 어떤 법률을 만드냐면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 키우지 말라는 법률이 통과됩니다. 그 이유는 둥근 어항에 금붕어를 키우면 금붕어들이 세상을 볼 때 둥근 되는 거잖아요. 금붕어 너무 불쌍하죠. 금붕어는 바로 세상을 봐야 되니까 반드시 네모난 어항을 키우라고 법이 통과돼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워낙 동물을 연구하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스티븐 호킹 박사가 듣고 나서 또 과학적으로 해석한 거죠. 우리도 어쩌면 이 금붕어를 갖을 수 있다. 우리도 우리가 보는 세상을 우리 눈이 아니고 뭔가 틀을 가지고 있다.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 넣으면 세상이 둥글게 되고 네모난 어항에 넣으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틀, 어떤 어항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 달라져요. 저는 과학도 이런 어항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이라는 책으로 보는 세상하고 어떤 분은 또 소설가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제가 경험해요. 그래서 다양한 창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자가 바라보는 세상을 꼭 보여드리고 우리를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과학자니까 과학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굉장히 재밌고 왜냐하면 우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굉장히 지식도 많고 세상을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과학의 창이 다른 아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예술 여러 가지 창을 좀 가미를 시켜 주십사라고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